응급실의 든든한 동료 선생님 여러분,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응급실에서 매일 처방하는 검사 중 하나인 ABG와 VBG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119를 통해 내원했습니다. 호흡곤란 호소가 심하여 산소를 풀 마스크로 투여하며 내원한 상태로 병원 도착해서는 세츄레이션은 100% 확인되나 환자 타킵니아가 심한 상태입니다. 많은 감별 진단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뉴모니아? COPD의 급성 악화? DKA? 아니면 단순 하이퍼벤틸레이션? 이런 경우 우리는 질환의 감별을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중 하나는 ABG일 것입니다. 하지만 ABG를 진행하려는 그때 환자의 아지테이션이 심하여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너무 오비스해서 아터리 펄스가 잘 느껴지지 않거나 해서 ABG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맞이한 적 있으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할 때까지 ABG를 진행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ABG의 용도 및 ABG 시행의 위험성. 먼저 ABG가 왜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BG는 동맥혈을 이용하여 환자의 PO2, pH와 PaCO2를 평가하여 기본 혈청 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산 염기 상태 및 산소화 상태에 대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pH를 통해 산혈증과 알칼리 혈증을 구분할 수 있고 PaCO2로 호흡성 산염기 장애를 평가할 수 있으며 PaO2와 산소 포화도로 정확한 산소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pH, PaCO2를 통해 계산된 HCO3를 통해 대사성 산염기 장애도 평가 가능하죠. 전통적으로 ABG는 정맥혈로 시행하는 VBG보다 더 정확하고 실제 산소화 상태를 반영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BG에는 여러 심각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터리 펑처는 배임보다 훨씬 아프고 특히 라디얼 아터리 펑처는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둘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비만 환자, 말초혈관 질환 환자 또는 이전에 동맥천자를 여러 번 받은 환자에서는 동맥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맥천자보다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동맥 폐쇄, 헤마토마 형성, 애뉴리즘 형성, 혈전 및 색전증 발생, 인근 신경 구조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ABG 검사는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닌데요. 과연 그럼 동맥혈이 아닌 정맥혈을 이용한 VBG 결과로 ABG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BG와 VBG 결과의 연관관계. 그렇다면 VBG와 ABG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맥혈과 동맥혈 가스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표준 차이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PO2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제한점인데요. 아쉽게도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동맥혈 산소 분압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동맥혈의 산소 분압뿐 아니라 조직에서 산소 소비 후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산소 소비량, 심박출량, 국소 혈류량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정맥혈을 통해서는 동맥혈 산소 분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VBG의 PO2가 낮더라도 ABG에서는 정상이거나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ABG의 PO2의 값이 환자의 산소화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pH와 PCO2의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VBG의 pH는 동맥혈보다 약간 더 산성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균 0.03에서 0.04 정도 낮게 측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수치 범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pH가 정상 범위에 있을 때 그 차이의 정도가 더 감소합니다. 즉, VBG의 pH를 통해 ABG의 pH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며 VBG상 pH가 정상이면 ABG의 pH도 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PCO2의 경우 VBG에서 3에서 8mmHg 정도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정맥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단,
VBG상 PCO2가 45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ABG의 값과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정확한 PCO2 값을 확인하려면 ABG 시행이 필요합니다. HCO3의 경우에는 VBG와 ABG의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실제로 ABG와 VBG 모두에서 HCO3 수치는 직접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핸더슨 하셀바하 방정식을 사용해 계산된 값입니다. 따라서 ABG든 VBG든 HCO3 값은 pH와 PCO2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수치인 거죠. 정확한 HCO3 수치를 알고 싶다면 혈청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응급실에서 VBG를 통해 임상적 디시전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ABG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정확한 수치값을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대략적인 진료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는 VBG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VBG 사용 가이드. 앞에서 VBG를 통한 PCO2, pH의 결과값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쉽게도 PO2는 VBG를 통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VBG로 환자의 산소화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펄스 옥시미터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펄스 옥시미터리는 말초 산소 포화도를 비침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측정해줍니다. 이는 VBG가 제공할 수 없는 산소화에 관한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VBG와 펄스 옥시미터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환자의 산소화 상태를 포함한 임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펄스 옥시미터리에도 알아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SpO2 90 이상에서는 SpO2가 실제 동맥혈 산소 포화도보다 2에서 3%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상관관계는 SpO2 값이 90 미만일 경우 불규칙해집니다. 즉, SpO2가 90 미만으로 너무 낮을 경우에는 실제 동맥혈 산소 포화도의 값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둘째, 말초 순환이 나쁜 상황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말초 혈관 질환, 혈액학적 불안정 상태, 특히 수축기 혈압이 80 미만인 환자에서는 SpO2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이퍼옥시아 상태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산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과한 산소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SpO2는 모두 100%를 나타냅니다. 하이퍼옥시아는 여러 중증 질환에서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이를 디텍션할 수 없다는 건 환자의 케어에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VBG와 맥박산소 포화도의 조합은 매우 유용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VBG와 펄스 옥시미터리의 조합이 골드 스탠다드 검사인 ABG와 비교해 산소화, 환기, 산염기 상태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임상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혀졌습니다. VBG와 펄스 옥시미터리의 조합이 ABG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G가 꼭 필요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BG는 잘 사용하면 유용한 검사이지만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상황에서 ABG가 꼭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액학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환자입니다. 쇼크 상태, 심박 출량 저하 등이 있는 경우 VBG와 ABG 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박 출량 감소와 순환 장애가 혈류를 손상시켜 가스 교환 장애를 일으키고 티슈 레벨에서의 고탄산혈증과 산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맥 PCO2가 동맥 수치보다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스크리닝 목적의 VBG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VBG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ABG 결과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높은 농도의 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계 환기 중인 환자입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여러 공식을 통한 계산이 사용됩니다. PF 레이시오, AEA 그레디언트 등이 모두 ABG 결과값을 기반으로 계산되기에 VBG로는 이런 공식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외상 환자의 경우입니다. ATLS 구판에서 베이스 액세스가 출혈성 쇼크의 파라미터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어 혈액가스 검사는 외상 환자에서 확인이 필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에서는
출혈성 쇼크로 인한 저관류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 자주 발생하여 VBG 결과값에 혼동을 줄 수 있어 ABG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BG상 확인되는 저산소증이 흉부 둔상으로 인한 폐타박상, 기흉, 혈융 등의 흉부 손상을 조기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응급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COPD 악화나 DKA 같은 우리가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응급질환에서 ABG와 VBG 중 어느 쪽을 사용하는 것이 우월한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DKA 환자같이 환자의 애시도시스 여부 확인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VBG가 산증의 정도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반복적인 아터리 펑처나 A라인 삽입은 환자에게 해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COPD 등 렁이 문제인 환자의 경우 환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VBG를 스크리닝 목적으로 먼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VBG상 고탄산혈증이 의심될 시 ABG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ABG를 최대한 피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산소증의 평가는 SpO2로 확인해야겠습니다. Take on points.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는 테이크홈 포인트입니다. 첫째, ABG는 정확한 산소화 및 환기의 평가가 가능하고 산염기 상태의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만 환자에게 고통스럽고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VBG는 ABG와 비교하였을 때 산소화의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pH, PCO2의 결과값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어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디시전을 내리기에 충분한 임상적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VBG와 펄스 옥시미터리를 함께 사용하면 대부분의 임상 상황에서 환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말초순환 장애나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높은 농도의 산소 치료나 기계 환기 중인 환자,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ABG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응급실에서 도움이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무 중이신 모든 응급실 동료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진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